자, 한국 경제에 대한 위험 신호가 곳곳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이 사중 쇼크가 지금 있다. 그 사중 쇼크가 정부가 지금 부동산 파리 대책을 갖다가 이야기를 함으로써 건설이 경기가 꺾였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반영한 SOC 투자가 한 30% 정도 줄어서 지방의 건설회사들은 일할 거리가 거의 없어져 가고 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핵이니 뭐니 위기의식이 심화되고 정권이 무슨 적폐청산 이렇게 지금 나오니까 소비 심리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자, 사드로 자동차나 화장품에 지금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중국의 롯데마트는요, 매장의 절반을 팔고 인력을 대폭 줄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개월째 지금 영업 중단에 5천억 손실이 나고 있고요. 점포 99개 중에서 50개를 매각하고 휴직자에게는 최저임금의 70%를 지급을 하고, 이것이 사드 피해를 때문에, 사드 경제 보복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긴급 운용 자금 7천억이 거의 소진되어 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중국이 한때는 우리 기업들에 대해서 간 썰개까지 빼줄 듯 하면서 유치를 이뤄놓고는 한국이 롤모델이다 어쩌다 하면서요, 이제 자신들의 경쟁력이 어느 정도 이렇게 갖추어지자 순식간에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바뀌고 있는데요. 이제 사드 경제 보복을 핑계로 한국 기업에 대해서 해도 너무한다 싶을 정도로 심하게 하고 있고, 나가려면 나가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현재 차는 중국에서 매출이 반토막이 나고 협력회사들과의 관계도 차단되어 가고 있고, 이마트는 중국 시장에서 철수하기로 했고, 롯데마트는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손실이 1조 원대에 지금 이르고 있고, 현대차는 주요 제조업체 협력 부품업체들이 중국 정부의 보조금 차별 등으로 몇 개월째 생산 라인이 서 있고, 삼성 스마트폰은 중국 시장 점유율이 1위에서 9위로 추락했고, 화장품, 한류, 관광 쪽은 더 심각합니다. 자, 이럴 줄도 모르고 마치 중국이 우리의 대안인 양, 지금 수출의 25%를 차지한다 해서 어마어마한 시장인 양, 박근혜 정부 때부터 정권을 앞세워서 대기업들이 진출하는 쇼를 벌인 부분에 대한 우리 책임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같은 이런 폭력적 국가예요. 한마디로 반민주주의적이고 반자본주의적인 국가에 이것이 모두가 다 정말 이 어마어마한 시장인 양, 정부부터 기업, 국민들까지요, 환상을 갖고 달라들어서 중국에 대해서 찬양에 맞지 않았던, 그래서 반중 감정조차도 제대로 없는 한국 국민 전체의 어떤 반성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드로 유통, 관광, 화장품, 자동차 등 또 반도체, 스마트폰까지 직격탄을 맞고 있고요. 북핵 실험 이후에는 이제 금융시장에서 셀코리아, 즉 한국과 관련된 주식이나 채권 등을 팔자라는 일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북핵 위기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보이던 국제신용평가회사,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가 이 스탠다드 앤 푸어스, 무디스, 그 다음에 피치 등 이렇게 세 개인데요. 그 중에서 영향력이 제일 큰 무디스가 북핵 위기가 장기화될 수밖에 없죠.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 지금 이 큰 A 밑에 작은 A 그리고 2 등급인데, 이것이 하향 조정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연례 정기 평가를 앞둔 시점에서요, 나머지 평가사들도 어떤 반응을 보일지 이렇게 주목되고 있는데, 무디스의 경고가 매우 미묘할 때 나온 겁니다. 지난 6월까지 올 들어서 국내 정시에서 9조 원 이상을 매수한 외국인들이 7월달 이후 두 차례에 걸친 ICBM 발사, 그리고 탄도미사일 일본 상공 침해, 6차 핵실험이 이루어진 지금까지 이재호 6천억 이상을 매도했습니다. 원화 표시 채권 시장에서도 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디스는 이 국제 신용평가 시장에서 아주 결정적인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런 무디스가 ICBM 두 차례 발사와 6차 핵실험 이후에 우리 한국을 대하는 어떤 평가 자세가 달라졌고, 자, 외국인의 시각도 종전과는 달라져서 결국은 이 한국에 나타나고 있는 ICBM과 핵위협을 지정학적인 위협을 넘어서서 글로벌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무디스의 이런 경고가 한국에 유입된 자금이 본격적으로 이탈하는 신호탄인가 하는 지금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결국요, 외국들은 북핵 위기에 대해서 거론하는 것은 한마디로 자기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갖다가 보지 않겠지만은 지금 한국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북핵 위기에 대한 이런 어이없는 정권의 태도는요, 결국 엄청난 경제적 비용을 키우면서 국가 신용 등급을 떨어뜨리고 나아가서 금융시장의 붕괴 쪽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지를 만들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KDI가 처음 겪는 사중 쇼크로 3% 성장은 이미 올해 물 건너갔다.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하던 4.8% 성장은 꿈과 같은 이야기이고, 자, 1분기에 2.9%, 2분기에 2.7%인데, 그래서 3% 성장을 하려면 3, 4분기에 3.2, 3.3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물 건너간 지 오래됐고 3, 4분기에 성장률이 더 떨어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소비나 건설 경기 지표에서 이것이 가장 경기에 민감한 성향을 나타내는 지표죠. 하락이 지금 뚜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핵 위기가 장기화될 거다라는 이런 속에서 결국은 지금 한국 경제는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KDI 같이 정권에 이렇게 편승하는 기관이 최근 경기 둔화 조짐이 보이고 회복세가 미약하다라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면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내수는 올해 초에 비해서 반토막이 났고, 소비지수도 8월 소비지수도 지금 내리막길로 접어들고 제조업 지수도 하향 추세라는 겁니다. 생산, 소비, 제조업, 내수가 다 하락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예민한 소비 심리와 건설 경기가 꺼지면서 이것은 앞으로 더욱더 이렇게 힘들어질 건데, 여기에 안보 리스크의 사드 보복까지 닥치고 있고, 미국하고의 한미 FTA 지금 협상도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과의 지금 사드 보복 문제는 이제는 이것이 단순한 사드 경제 보복을 넘어서서 중국의 4분의 1쯤 의존하는 한국 경제에 있어서 중국 리스크라는 어마어마한 변수가 지금 생긴 건데, 지금 우리는 이걸 지금까지 이런 변수들을 간과하고 상호 호혜 관계라든지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든지 이런 어떤 미명하에 인권이나 정치적 자유나 자유 언론이나 자유 시장, 자유 금융이 없는 중국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인식을 하지 않고, 한마디로 중국이 마치 우리의 호구인 것처럼 생각을 하다가 이제 거기에 따른 리스크들만 전부 여기저기서 튀어나오는 지금 위기를 직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중국 리스크는요, 북핵 리스크만큼 심각할 수 있고, 중국의 13억 시장이라는 외형만 우리가 내다보면서 중국이 가지고 있는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판단을 못한 거죠. 진작 정부가 중국에 이렇게 쏠려가는 한국 경제를 통제를 하고 다변화를 하고, 더 나아가서 중국과 관련해서 만만치 못하게 여기도록 처신을 했어야 되는데, 보수 진보 정권을 막론하고 중국에 전부 비비기가 바빴습니다. 그 결과 중국이 이제 살만해 오니까 한국을 내치려는 찰나에 사드라는 부분이 생기고 북핵이라는 부분이 생기니까 이제 그 핑계를 대어서 한국 경제를 중국이 길들이려고 하는 겁니다. 중국은요, 그
거대한 중화 경제권 속에서 한국을 녹여가지고 마음대로 주무려는, 한마디로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간에 한국이 가지고 있던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앞서가는 기술에 대해서요, 중국은 카피하기 위해서 한국에 이렇게 친절한 듯 보였고 관광객들 조금 보냈습니다만은 이제 본색을 완전히 드러냈고 다시는 중국하고 좋았던 시절로 돌아가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2년 한 2, 3개월 전에 뉴스 브리핑을 처음 할 때 중국이 굉장히 위험하다. 중국 경제도 무너져 가고 있다. 중국은 절대로 민주주의거나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중국에 저렇게 쏠려 들어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무도 이렇게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중국 하다가요. 지금 이제 그 대가를 치르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른 것처럼 지금 중국과의 관계를 우리도 이제는 더 미련이나 기대를 갖고 끌려가기보다는 적당히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정부가 앞장서서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통제 조정하면서요. 이제는 중국에 집중된 한국의 경제를 적당히 정리해 가야 될 때입니다. 자, 그런데 경제가 사면초가라 하는데 사면초가라 할 때가 빠를 수 있습니다. 지금이 그래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많은 것을 덮어놓고 있는가. 정부가 곧 하반기부터 가계부채 대책에 착수한다는데 1,400조를 넘어갔을 걸로 보이는 가계부채를 버려두고 있습니다. 2,500조에 달할 걸로 보이는 기업부채에 대해서 지금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작년 초부터 총선 전에 좀비 기업을 정리해야 된다. 기업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상장회사의 3분의 1이 벌어서 이자도 못 내는 좀비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때 대우조선같이 끊임없이 돈을 잡아먹는 밑빠진 똑같은 이런 기업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총선 전에는 덮어버리고 총선 뒤로 밀었습니다. 총선 뒤에 여소야대 되어버렸고 그러면서 이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터졌고 그리고 탄핵에 들어가면서 손도 쓰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현 정권은 이 노동자 친화적이라고 이 노동개혁 문제에 대해서 손도 안 대고 있습니다. 심지어 노사정 위원장, 노동부 장관까지 다 오로지 노동자, 노동운동 출신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노동개혁은 손도 못 대는 거고 좀비 기업 정리도 현 정권이 손댈 가능성이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자, 가계부채도 지금 특별하게 이렇게 대책을 못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기업 부채도 지금 기업 구조조정을 하지 못하니까 그냥 덮어놓고 있겠죠. 자, 이 속에서 지금 미국의 금리는 내년까지 3번 더 올라갈지 모른다. 3번 아니면 4번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한국이 감당할 거냐. 지금 미국 금리 올라가면 한국도 금리 올려야 될 겁니다. 금리 올릴 때마다 한계의 이런 대출자들이 가계나 자영업 대출자들이 무너져 갈 거고 일정한 숫자만큼 한계의 이런 기업들 대출도 무너져 갈 겁니다. 자, 이 속에서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을 내팽개치고 있습니다. 자, 저는 노동 구조조정이나 기업 가계 부채 구조조정이 미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매우 심각한 위기를 불러올 거라고 보입니다. 부동산 문제는요, 가계 부채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가계 경제가 무너져 가면 결국은 가계 부채 상환을 못하게 되면 결국 부동산 문제도 터져버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요, 서로 이렇게 쇠사슬처럼 엮여서 우리 앞에 뚜벅뚜벅뚜벅 이 경제 위기를 갖다가 지금 있다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요. 정권은 적폐청산이나 국정농단 청산에 바빠서 또 이데올로기적 경사에 바빠서 이런 경제 부분들을 거의 외면하고 있고 경제에서 장하성, 김상조 등은 허구한 날 쇼만 해대고 있습니다. 자, 소는 누가 키울 겁니까? 저는 경제 위기가 멀지 않았고요. 어떻게 보면 안보 위기 이전에 경제 위기가 터질 수 있는데요. 우리가 IMF 때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다시피 좀 작게 맞을 수도 있는데 엄청나게 세게 맞은 것은 일본과 미국이 우리를 외면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를 그런 대로 넘어간 것은 당시 미국이 신속하게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일본, 미국과의 관계도 좋지 않은 한국의 현실에서 경제 위기가 불어닥치면 이것을 빠져나갈 방법이 있겠는가? 저는 매우 우려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른 이야기로 금융위원회가 대부업 광고 규제에 소극적이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TV를 보면, 특히 프로야구나 이런 걸 보면, 또 더 나아가서 극장에 영화 보러 가서 보면 이 대부업 광고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부가 이 대부업에 대한 대출 모집인 대부업 광고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그 내용이 지나친 업계 눈치 보기라서 매우 소극적이다라는 비판에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대부업의 광고 횟수를 미공개하고 금지 문구도 사례 하나씩만 꼽고 광고 제한 법안에 대해서는 언급을 꺼리고 있습니다. 작년 말 현재요, 110개 금융회사에서 12,000명의 대출 모집인, 이게 대출 모집인이지 말이 대출 브로커들입니다. 이 브로커들이 활동 중인데 이들이 신규 가계대출의 25에서 30%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금융회사가 대출 모집인에게 지급한 수수료가 5,410억입니다. 그러니까 대출 연결해주고, 이 대부업체 대출 모집인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다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대출을 연결해주고 먹은 게 5,410억이면 실제로 이 대출된 내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금융회사들이요, 모집 수수료를 공개하도록 하고 대출 모집인이 대출 권유 때 자신이 받는 모집 수수료도 설명하도록 법제화할 방침이라고 말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지금 이상하게도 역할이 소극적이다. 또 대부업 광고 규제와 관련해서도 광고 시간 30% 자율 감축 행정 지도를 해나가고 누구나 대출 같은 불건전 문구 사용을 금지하겠다 했는데, 상위 6개 대부 업체의 올 상반기 월 평균 광고 건수가 7월치 광고가 45% 줄었다라고 금융위원회는 밝혔지만은 몇 건에서 몇 건으로 줄였는지는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송 횟수도 업체들의 영업 노하우라고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고, 누구나 대출 이외에 어떤 문구를 불건전 문구로 보느냐라는 질문에도 금융위의 공무원은 대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은요, 금융위원회가 이 대부업체들의 이런 한마디로 착취적 대출 형태에 대해서요, 너무나 솜방망이라는 겁니다. 정부가요, 고리대금업자를 대부업체라는 미명하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허용해주고 있는 나라 별로 없을 겁니다. 이런 것 하나도 손을 대지 못하면서 무슨 놈은 경제적이고 서민을 위한 나라라는 겁니까? 문재인 정부가요, 정말로 똑바로 박힌 정부라면, 그들의 말이 앞뒤가 맞으려면 이렇게 고리 대금업자들, 즉 대부업체들에 대해서 아예 영업을 금지시키고요, 이런 업종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도리 아니겠습니까? 이 항상 겉과 속이 다른 정권 같습니다.